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교육학 논술 명교육학의 명중호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5부 교육심리학 가운데서 학습이론, 그 중에서 행동주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교육심리학 부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학습이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했었던 학습 동기. 왜냐면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에 대한 어떤 동기를 갖다가 부여를 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학습을 위한 어떤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더 학습에 흥미를 느끼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줄까? 이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다양한 이론이 바로 이제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제 학습 이론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행동주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책 313페이지입니다. 학습이론. 일전 이제 학습의 정의인데요. 학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학습이란 경험과 연습에 의해 행동에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다. 나오죠? 경험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어떤 것에? 행동. 근데 이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영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동의 이제 어떤 변화인데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나 성숙, 신체적 발달에 의해서도 이제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장이나 성숙 등 신체적 발달에 의한 행동 변화는 학습으로 이제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동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학습의 원리, 학습의 개념. 학습을 갖다가 행동주의에서는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내적, 정신과적인 변화는 학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행동주의니까 뭐예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행동의 변화. 그리고 학습은 환경적 자극에 의한 변화입니다. 자극과 그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환경적 자극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 그 자체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자의 기질, 동기, 사고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 그 자체의 변화. 왜?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관찰 가능한 행동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행동 그 자체의 변화. 그래서 이 행동주의에서는 행태주의라고도 합니다. 행동주의를 행태주의.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인간의 학습과 동물의 학습 간에는 양적인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 굉장히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하게. 야, 사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동물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면서 환경으로부터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자극, 스티뮬러스와 자극에 대한 반응, 리스판스의 연합이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통제되는 존재다. 어디서 봤던 느낌이 나죠? 바로 로크가 얘기하는 백지설이에요. 백지설. 욕구, 가치, 도덕성 등 인성을 형성하는 모든 것은 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후성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이제 행동주의가. 야, 어떻게 후성적인 존재냐.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변화가 돼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뒤에도 나오지만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우리 탈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벗어나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벗어나고, 그래서 수동적인 존재로 이제 지금은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행동주의에서. 물론 이제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일방적인 어떤 수동성을 강조하진 않아요. 이제. 자, 두 번째로 고전적 조건화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조건화라고 하는 것,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조건을 만들어 주면, 그렇죠?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의 실험과 고전적 조건화 이렇게 돼 있는데,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의 이제 유명한 생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의학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1904년에 받았어요. 소화기관 연구로.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개죠, 개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사람과 이제 연결지어가지고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소화기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조건화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어떻게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을 한다. 그 가운데서 어떤 조건화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제 바로 이제 그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에 대한 이제 종소리 실험을 한 거죠. 소화액 분비에 관한 실험을 갖다가 한 겁니다. 소화액 분비에 관한 실험. 먹이를 주지 않았음에도 먹이를 보는 것만으로, 심지어 실험자의 발소리만으로도 침을 흘리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를 울린 뒤에 먹이를 주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고기를 주지 않고 종소리를 울리는 것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할 수 있었다. 아하. 그래서 이론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동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먹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자극이에요. 그렇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콜버그로 따지면 적어도 4단계 정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1단계. 욕구 단계 이론에 따르면은 1단계부터 이제 6단계까지 쭉 이어지는데, 자아실현의 단계까지 우리는 이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생존 단계, 생존 욕구에 얽매이죠. 야식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 라면 끓여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 자극이에요. 침샘 분비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적 반응이죠. 그렇죠? 맛있는 라면을 보면 침이 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 종소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했었잖아요. 종소리. 이건 중립적 자극이에요. 그렇죠? 종소리라고 하는 것하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침샘 분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중립적 자극이에요.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조건화 시키는 거죠. 종소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조건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먹이를 주면서 종을 흔들면은 조건적 자극이 되는 거예요. 자, 조건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조건화된 자극으로 발생하는 무조건적 반응을 조건적 반응. 자, 중립적 자극이었던 종소리를 조건화 시켜가지고 종소리를 흔들면은 침에서 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적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란 종소리라는 중립적 자극의 제시만으로도 무조건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 종소리와 먹이처럼 중립적 자극과, 그렇죠? 종소리는 중립적 자극이었죠? 먹이처럼 무조건적 자극을 짝지어 제시하는 것을 연합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요. 어소시에이션. 둘이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형성 전에는 무조건적 자극인 먹이를 무조건적 반응인 침과 연결이 되었던 건데, 조건 연속, 조건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종소리는 중립적 자극이 먹이라고 하는 무조건적 자극하고 이제 연합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돼서 침, 무조건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건화죠. 그래서 이제 조건화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종소리, 조건 자극에 따라서 침이라고 하는 조건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조건화 과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과정의 이제 주요 현상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극 일반화. 어느 특정한 조건화 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 의해서도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 여기 이제 얘가 뭐냐면, 수학에 이제 자신감이 없는 아이는, 유사한 게 뭐예요? 물리학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지요? 유사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잘 못했었는데, 그래서 과학을 선택할 때 생물을 선택했어요. 왜? 수학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생물을 점수를 갖다가 항상 만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자, 속어. 획득된 조건 반응도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결합되지 않은 채 중성 자극인 조건 자극만 계속 단독으로 제시되면 확대된 조건 반응은 희미해져서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걔가 실망하는 거죠. 아, 계속 종소리만 울려. 먹이는 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침 흘리는 것 좀 이제 그만해야지. 그게 바로 속어입니다. 자발적 회복. 속어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음식과 연합시키지 않은 채 다시 종소리는 반복적으로 걔에게 들려주었을 때 속어지었던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반응. 그러니까 이 속어되었었죠.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반응이 여기 이제 그 속어였어요. 제후 훈련 없이 이제 다시 나타난다. 근데 이제 걔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분명히 저 주인이라고 하는 작자가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 계속 종소리를 갖다가 울리는 거 보니까는 언젠가는 먹이를 한번 줄 것 같아. 침을 다시 한번 흘리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적은가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현상이 느닷없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발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영원히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준다. 우리 그렇습니다. 까먹었었는데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르면서 옛날 어렸을 때 읽었던 어떤 막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랬었지? 예전에 맞아. 그랬었지. 한참 잊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건데,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계속 짝지어 제시하면 조건 반응은 곧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극하고 무조건 자극을 계속 짝지어서 제시하면 조건 반응이 이제 다시 나타나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재조건 형성은 처음 조건 형성의 과정 때보다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는 소거와 일시적인 억압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조건을 다시 형성해가지고 제시했을 때 다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별입니다. 서로 다른 자극을 구별하고 각각의 자극에 올바르게 이제 반응하는 것. 수업 시간에는 공부를, 노는 시간에는 놀기를, 뭐 이런 겁니다. 자발적 자극 통제. 학습자가 스스로 자극과 반응에 의한 조건화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침대에서는 잠, 책상에서는 공부, 책상에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도 있죠.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 노는 시간에는 놀고,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자발적 자극 통제에 해당이 돼요. 고체적 조건 연속. 조건 자극이 조건 반응을 위반하는 힘을 획득하고 나면 그 조건 자극은 다른 제2의 자극과 짝지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제 밑에 예로 나오지만 이제 종소리 가지고 했었던 것에다가 이제 불빛을 같이 이제 다시 연합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불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침이 분비되는 거. 그게 이제 고차적 조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 형성의 원리, 조건화의 이제 그런 어떤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 강도, 무조건 자극이나 조건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렇죠. 일관성, 조건화 과정에서 조건 자극이 일관성이 같은 자극으로 반복 제시돼야 돼요. 한때는 종소리, 한때는 불빛, 한때는 막 흔드는 막대기, 이런 거 아니죠. 종소리 할 때는 계속 종소리나.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을 무조건 자극보다 0.5초 정도 먼저 제시하거나 동시에 제시할 때 조건화가 잘 이루어진다. 특이하게 그렇습니다. 자, 반복.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제시가 더 아주 반복적으로 짝지어질 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 적용을 보시면 안정적이고 정돈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이건 고전적인 거예요. 아주 이제 간단한 차원에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조건화 이론인데, 인간은 이제 동물하고 이제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돼요.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차원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그러한 측면들,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50%, 51% 이상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정돈된 환경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실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예전에는 그랬죠. 푸세식이었고 교실 안에 없었고, 그 추운 겨울, 그 더운 여름에 밖에 굳이 나가가지고 그 푸세식 변소에서 볼일을 보고 했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개선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환경을 갖다가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이외의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 과제를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건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스티뮬러스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의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자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상황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인식하게 하여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아까 이제 나왔잖아요. 여기 나왔죠. 변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발적 자학 통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에서 특히나, 그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황 간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인식하게 해서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썬다이크의 이제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도 한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 자, 개념. 고전적 조건화, 수동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기는 하지만은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 해결 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부족하다. 자극은 분명하지 않은데 보니까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이 돼요. 왜 그럴까? 그런데 썬다이크는 학습자가 막연한 상황에서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다가 우연히 목표에 도달하며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반응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도구적 조건 형성이냐 이거예요. 성공적인 어떤 반응, 한 번의 반응, 어떤 시행을 통해서 어떤 성공했던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결과를 한번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성공적인 어떤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을 가져다 준 도구가 된 거예요. 바로 이제 그 도구, 지렛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성공적인 조건화라고 하는 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까지 다양한 반응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착오 학습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의 법칙을 한번 보면 효과의 법칙이에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클수록 그렇겠죠?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계속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연습의 법칙, 빈도 계속성의 법칙인데요. 연습의 획수가 많을수록 결합은 강화된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지획교사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속적인 어떤 연습을 통해서 결과는 좋아지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고요. 준비성의 법칙, 학습할 준비나 자세가 되어 있을 경우에 결합이 용이하다. 당연한 거죠. 준비성이나 연습이나 같은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크게 되면 또 더 연습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썬다이크의 이 시행착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측면이 있죠. 자, 세 번째. 스키는 이제 조작적 조건화, 작동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래 이제 심리학자였는데, 제가 이제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으로 선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왜 그런지 원리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런 어떤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이끌어내고,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도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학습과 연결되고 교육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교육학으로 선회하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요.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런 대표적인. 우리는 그냥 스키너의 상자라고 하는 뭐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냥 심리학자, 행동주의 심리학자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대한 영향.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을 폄하할 수 있지만 저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이 끼친 교육학뿐만이 아니에요. 여타 그 사회과학이 끼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제학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금 경제학의 어떤 대세는 이 행동주의가 끼친 여러 가지 것들, 가령 우리나라에 나와가지고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너찌라고 하는 책. 그런 그 경제학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행동주의, 행태주의의 그 실험에 아주 탄탄히 기반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주로 행동주의 실험을 많이 합니다. 실험 자체가 행동주의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끼치는데 스키너가 그 든든한 초석을 쌓은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스키너의 상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우리 책으로도 나왔고,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B나 G가 표적 또는 막대기를 누르면서 먹이가 자동적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이제 실험을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해본 거예요. 비둘기나 G는 여러 탐색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표적 또는 막대기를 누르게 되고, 비둘기와 G는 표적이나 막대기를 누르는 반응을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행착오죠. 앞서 봤던 썬다이크의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의 이러한 행동을 환경에 스스로 작용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작동이라고 한 겁니다. 오퍼레이션. 이러한 절차로 학습되는 과정을 작동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서서 썬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연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작동, 자발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갖다가 꾸준히 연결지어서 하느냐.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전적 조건화가 비자발적 반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다면, 조작적 조건화는 자발적 행동이 어떻게 학습되고 지속되는지, 그렇죠? 지속되는지를 갖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긍정적이면 그 행동을 더욱 하고자 하고, 결과가 부정적이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손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우연적인. 하지만 스키너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로 이제 더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고정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에 관심을 둔 것이라면, 조작적 조건화는 자극보다는 유발된 행동의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유기체가 유발하는 행동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의도적인, 목적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거예요. 진일보한 겁니다. 앞서서의 그 파블로프나 손다이크보다 이제 진일보한 거에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reinforcement, 이 reinforcement, 강화라고 하는 거. 강화란 특정 행동의 빈도를 이제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사물과 방법을 강화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강화는 강화물의 제시 방법에 따라 정적 강화하고 부적 강화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의 유형을 보면 정적 강화가 있어요. 보상과 같은 자극을 얻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정적 강화가 됩니다.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의도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에요. 자,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처벌과 같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이 증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의도하는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하고 질문을 잘하는 학생에게 당번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정적, 부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차분히 잘 생각하면 정적, 부적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화의 원칙을 보면 즉각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충분하게 이제 주어져야 합니다. 일관성이 있게 주어져야 하고 점진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목표 행동에 맞게 주어져야 하고 효과를 실제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서 봤던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에 일관된 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에요. 처벌.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퍼니시먼트도 있는 거예요. 불쾌한 자극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거예요. 강화하고 다르죠. 감소시키거나 이제 제거하는 겁니다. 반응을 약화시키는 절차고, 강화에서는 반응의 빈도가 올라가고 벌에서는 반응의 빈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처벌의 유형을 보면 정적 처벌이 있어요. 수혈성 처벌이에요.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시해서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정적 처벌이 부정적인 거예요. 뭐냐? 체벌 대표적인 게. 때려서 못하도록. 자, 부적 처벌, 제거성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유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그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부적 강화라고 하는 건 싫어하는 행동을 제거해서 후속 행동의 빈도를 이제 높이는 거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청소당번을 면제해 줄게. 그런 거죠.
그런데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고 좋아하는 행동을 제거함으로써 후속 행동의 감소를 의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강화와 벌의 관계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좀 헷갈립니다. 정적 부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강화 계획. 자, 의미를 보면, 행동은 강화가 주어지면 강도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강화가 중단되면 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강화물을 가하는 빈도와 강화물이 주어지는 시점 등을 강화의 조건의 패턴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강화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화 계획의 이제 유형을 보면 계속 강화 계획, 바람직한 행동마다 강화물을 주는 강화 계획이에요. 100점 받아오면 로봇을 사주고, 그 다음에 100점 맞아오면 자동차 장난감 사주고. 그래서 행동을 빨리 변화시키기 때문에 학습 초기 단계에 이제 효과들을 발휘하고, 간헐 강화 계획, 부분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마다 강화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일부 행동 또는 가끔씩 강화하는 겁니다. 계속적 강화보다 행동의 약화를 막고 학습된 행동을 유지하는 데 유용해요. 그래서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 있고,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있고, 변동 비율 강화 계획,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 강화 계획의 이제 유형, 앞서서 이제 네 가지를 봤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한번 볼게요.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물이 일정 수의 반응이 일어난 뒤에 이제 제공되는 것이, 수학 문제 10개를 푼 사람한테 자유시간을 준다. 10개라고 하는 비율이죠.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에요. 강화가 어떤 고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이제 실시되는 거예요. 매달 20일 날 월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20일 날 받아요. 만약에 20일 날이 일요일이다 그러면은 18일 날 받습니다. 그게 이제 고정 간격이 되겠죠.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어요. 학생들이 강화물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수행 횟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강화물을 불규칙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학 10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때는 8문제를 풀었을 때 예측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경향이 있어요. 변동 간격 강화 계획, 어떤 시점에서 강화가 주어지는지 예측할 수 없도록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죠. 교사가 7시 불시에 학생 학습상태를 점검하는 경우. 그러니까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는 겁니다. 느닷없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변동 비율과 마찬가지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유지시키는데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와 처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행동의 변화를 갖다가 그랬는데 행동 수정이에요. modification. 그래서 행동 수정의 이제 절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 371쪽에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 이 행동 수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너의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담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응용이 많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상담 이론에서도 바로 이 행동 수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동의 선정과 정의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그래서 문제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용어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그 수정해야 될 목표 지점이 분명해지고 바꿔야 될 게 이건데 다른 걸 바꿔서는 안 되잖아요. 행동의 기초선 측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정되어야 될 행동이 얼마나 빈번하게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어느 정도인가, 낮은 단계의 문제인가, 높은 단계의 문제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기초 학력 수준이 낮은가 높은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동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응 행동의 증가과 부적응
행동의 약화. 자, 이거가 바로 처치입니다. 처치. 직접적으로 고치는 행동이에요. 이거 처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적응 행동을 갖다가 강화시키고 부적응 행동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동 수정의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행동을 증강, 약화,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수정 효과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행동 수정 기법이 적용되기 전의 조건 하에서 그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동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검증을 하는 겁니다. 행동의 일반화. 그래서 수정된 행동이 아동의 생활로 확대돼서 유지되도록 하고 계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행동 수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의 이제 증가 방법을 봐야 되겠죠. 이 앞쪽에서 우리 처치를 했단 말이에요. 적응 행동의 이제 증강을 갖다가 우리가 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가. 물론 이제 약화도 관련이 돼요. 어떤 거?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의 이제 증가 방법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처치에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프리맥의 원리. 학습자가 귀찮아하고 재미없어 하는 활동과 학습자가 기대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연결지어서 행동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숙제를 다 하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할게. 핸드폰 쓰게끔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차별 강화예요. 차별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화 방법을. 어느 하나의 행동만을 선택적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목표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소거를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줄여나가는 강화 기법이에요. 그래서 발생률이 높은 행동에 대해서 차별 강화를 한다든지 발생률이 낮은 행동에 대해서 차별 강화를 한다든지 그렇죠. 문제가 되는 행동 이외의 다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차별 강화를 한다든지 대책 또는 대안적 행동에 대한 차별 강화를 한다든지 상반되는 행동에 대해서 차별 강화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깊이 들어가는 거고 상담 특히 이제 상담 쪽에서 이러한 그 차별 강화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 강화는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는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행동 형성, 조형, 쉐이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이겁니다. 아동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거의 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학습이죠. 그래서 행동주의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쉐이핑이에요. 물론 이제 이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주의에서만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이제 심리학 이론에서 이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차별 강화의 행동이 이미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왜 차별 강화예요? 어떤 행동이 이제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동 형성에서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행동이에요. 그래서 행동 형성은 목표 행동을 쉬운 것부터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강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단계적으로 1, 2, 3, 4, 5, 6 다시 중학교 가서 1, 2, 3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행동 형성, 조형이라고 하는 것을 단계로 나누어가지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학습 과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행동 형성, 조형입니다. 조건 강화와 이제 토큰 강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조건 강화도 있고 토큰 강화도 있고 바로 이제 2차적 강화물이에요. 조건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강화 자극과 연합되어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2차적 강화 자극 또는 학습된 강화 자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 강화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큰 강화. 요거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담 이론에서 나옵니다. 별표, 스티커, 점수 등 것 같은 상징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죠. 잘했어요. 도장 찍어주는 거. 참 잘했어요. 그래서 돈처럼 교환 가치가 부여될 때는 강화 자극으로 힘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동네 마트에서 왜 포인트들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돈으로 환산하시는 거. 예전에는 왜 무슨 포도송이 같은데 해갖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가져가면 뭐 식용유 뭐 하나를 준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 토큰 강화입니다. 자, 문제의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했죠. 앞쪽에서 봤던 처치, 이 처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상반 행동을 갖다가 이제 강화시킨다. 문제 행동과 반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강화의 중단, 소거시키는 겁니다. 문제 행동이 더 이상 강화되지 않도록 이제까지 주던 강화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한테 이제 신경을 씁니다. 그 아이들은 희한하게도 자기한테 그런 관심이 오기를 바라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강화의 중단, 소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아웃입니다. 처벌의 일종이에요.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 정적 강화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그 행동이 강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도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뒤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 격리, 사회적 격리를 시켜주는 방법.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이 있어요. 미약한 자극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자극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포증 치료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령 뱀을 무서워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이제 실지렁이 보여주고 지렁이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장난감 뱀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독이 없는 뱀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혐오 치료.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좋지 않은 자극을 주어서 문제 행동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술잔에 죽은 거미를 몰려 넣어두는 방법. 자, 뇌파 치료라고 하는 게 있죠.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대상, 여기 인하, 이걸로 인하로 바꿔주시죠. 여기 이가 대상이나 장면을 상상하도록 해서 불안이나 공포를 이겨내도록 하는 거예요. 안에서. 홍수법. 공포나 불안을 일으키는 조건 자극을 장시간 충분하게 경험함으로 시켜서 공포나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혐오 치료도 그렇고 뇌파 치료도 그렇고 홍수법도 그렇고 이거 잘못 사용하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전부 다 이거 상담 이론 시간에 다시 다룰 거지만 난리가 나요. 그 상담 이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홍수법이나 뇌파 치료나 막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혐오 치료한다고 막 아이들 까무러치고 응급실에 실려고 막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심적 포만, 문제 행동 지칠 때까지 반복하도록 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잘못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봤던 뭐 드라마 가운데서 특히나 운동 나오는 뭐 그런 데서 잘못된 어떤 그런 걸 교정시켜준다고 아주 그냥 물릴 때까지 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합숙소를 탈출해갖고 찾으러 다니고 예전에 그런 영화였나요 드라마에서는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갖다가 이제 적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법들이 이제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학습인데 이거 학원 161쪽에서 교수학습 이론에서 우리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르치는 순서에 대해서 분석하고 각 단계를 학습할 때마다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인 성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교수 과정을 프로그램에 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학습 단계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강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 단계의 학습에 실패한 학습자가 이전 단계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하는 경우에는 보충학습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컴퓨터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 학습법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 보조 수업이에요. 카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198조 교수 매체에서 이제 다뤄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교수 학습 이론에서도 다룹니다. 요새는 이제 컴퓨터 보조 수업인데
프로그램 학습법하고 똑같아요. 내용의 구성 요소로 보면 프로그램 수업 자료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제시하는 수업이죠. 우리 많이 봅니다, 이런 것도. 요새 이제 온라인으로 자격증 이수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컴퓨터 보조 수업, 카이를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화 교수 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적절한 학습 속도를 결정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수와 개별화 이제 교수 체제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이제 컴퓨터 보조 수업이에요. 컴퓨터 보조 수업에 우리 뭐 직접 이제 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마우스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컴퓨터 보조 수업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영상도 이 컴퓨터 보조 수업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도 혼자 하죠? 예. 근데 학습 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령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올린 동영상을 갖다가 4시간 내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편씩만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개별화 교수 체제입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 학습법, 컴퓨터 보조 수업, 개별화 교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유사해요. 개별화 교수 체제엔 사실 이제 이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학습. 우리 앞서서 완전 학습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었나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원 111쪽에서 학습 모형, 블룸이 이 완전 학습 모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때 볼 겁니다. 성취에 대한 학습자의 개인차는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공부에 투여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주면 완전한 학습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완전 학습에 있어가지고 어떤 목표거든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에 맞는 거를 제시를 해주고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전부 다 일정 수준에 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완전 학습이에요. 그래서 학습자가 준 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 교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자에게 가외의 도움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학원 102쪽에서 우리 수업 목표라고 하는 쪽에서 우리 볼 거예요. 수업 목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교수학습 이론에서 다루어질 건데,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수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성과를 관찰,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한 목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과 통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 수준의 목표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관찰하고 측정이 가능하고, 따라서 딱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정할 수 있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어느 정도 학습해야 하는가를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서 학습 동기를 높여서 학습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교사도 수업의 지침과 평가의 준거를 갖다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하게 되면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개가 통합니다. 자, 그래서 근데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교육적 적용에 나오는 이 프로그램 학습이나 컴퓨터 보조 수업이나 개별화 교수 체제나 완전 학습 모형이나 아니면은 행동 목표나 이런 것도 도대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게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를 했었어요. 관찰 가능해야 돼요.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행동주의에 있어가지고 목표로 하는 것은 과학화예요. 과학화.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추구합니다.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 추구해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가 비판받는 게 뭐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환원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요. 개별적인 것을 쪼개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합하면, 그렇죠? 내가 이걸 개별적인 것들을 쪼개 세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동주의에서. 인간 행동. 그래서 얘네들을 뭉뚱그리면 전체가 된다. 이 전체를 갖다가 또 개별적인 걸로 또
나눌 수 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많이들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환원주의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제 이 측면이에요. 행동주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강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각자를 나누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고 그렇죠? 이거예요. 행동주의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게. 자, 바로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이 프로그램 컴퓨터 보조 수업이나 프로그램 학습법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단계. 그렇죠? 단계 얘기 나오죠. 그렇죠? 과정.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마찬가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자격증, 간단한 자격증 시험 같은 걸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수를 해야 돼요. 그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개별학 교수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적절한 학습 속도를 결정을 합니까? 내가 일정한 단계에 충분히 이르러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학습 속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완전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과제 분석을 하고 세부 단위로 나누고 그렇죠? 그 중고의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성취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학습 성과라고 하는 것은 관찰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해요. 그래서 그 어떠한 목표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겠죠?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이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 자, 피드백 강화라고 돼 있잖아요. 교정 작업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는 겁니다. 피드백.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고, 잘못된 것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학습을 해서 강화를 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줘. 바로 이제 그것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특징이고, 요 밑에 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